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다고요? 혼담이 퍼진 날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령은 술 냄새를 풍기며 주막을 드나들고 사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예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망나니 처자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암전하고 단정한 교수들이 줄지어 혼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씨 집안의 안주인 하씨 부인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바로 그 서령을 외아들의 배필로 삼겠다고 선언했지요. 문중 어른들은 집안이 망할 징조라며 펄쩍 뛰었고 평약한 신랑 준서는 첫날 밤 신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모두가 하씨 부인이 드디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하씨 부인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망난이라 비웃던 그 처자가 훗날 하씨 집안의 운명을 바꿀 사람임을 알아본 듯이 말입니다. 순조 임금 재위 시절 경상도 어느 고을은 탐관오리의 수탈로 해마다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아전들이 들판을 훑고 지나갔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자마자 현감의 손이 먼저 곡간에 닿았지요. 세도 가문의 등살까지 더해지니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한숨과 빈지게뿐이었습니다. 울 어기누티나무에는 해마다 원통하다는 글이 붙었다 찢었고 현감은 그런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 사이에는 또 다른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감이 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또한 오래전 억울한 죄로 집안이 무너졌다는 말이 있었으나 누구도 감히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나중에야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저작거리 한복판에 낡은 주막 하나가 있었고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어대는 그 평상 끝에 한 처자가 거침없이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령이었지요. 22살, 한때 그 고을에서 손꼽히던 훈도 정씨땡의 외동딸이라고는 하나 예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술상을 뒤집었다. 사내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동헌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타령을 불렀다는 소문이 계절마다 한 번씩 고을을 돌았지요. 사람이냐 산돼지냐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지만 서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웃어 보이며 어깨를 흔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령이 주막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저잣거리 안악처럼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훈도 정씨탱 외동딸이 아니라 장터를 떠도는 가난한 처자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었지요. 술판 한가운데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되 서령의 잔에는 술이 아니라 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만 축이고 잔을 내려놓았지요. 취한 척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서도 두 눈은 방 안을 고요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전이 누구와 눈짓을 나누는지, 어느 사내가 목소리를 낮춰 귀에 대고 속삭이는지,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서령의 눈 속으로 자국자국 쌓여 들었지요. 눈빛만은 유달리 또렷하고 서늘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서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전 몇이 주막에 흘러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꽤 올라 있었고 목소리도 느슨해져 있었지요. 서령은 천장을 보며 하품을 하는 척했으나 귀는 이미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잡담 속의 훈도 정씨택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두 순배쯤 돌았을 때였지요. 10년 전 현감과 세도 가문의 비리를 케다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훈도 정씨, 그리고 죽기 직전 무언가를
집 안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령은 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댈지요. 맹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귓속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서령은 속으로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15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훈도 벼슬을 하며 향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을 행정문서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아버지였지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다 눈을 감아야 했던 그 사람. 그 혼이 아전들의 잡담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서령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톱이 닿은 잔 아랫부분에 반달 모양 자국이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두런거리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서령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마음 안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경상도 그 고을에서 하시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고을 최고의 명문가였으나 10년 전 바깥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빠르게 기울어 지금은 안채 하나만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담장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곳간의 절반은 비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 집도 이제 얼마 못 가겠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집이 기울었다고 해서 안주인 하씨 부인이 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곳간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하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낭비하는지, 장터에서 들어온 물건값이 제대로 쳐졌는지, 어느 쪽 담장이 다음 장마에 무너질 것인지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았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걸음만 보고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짚어냈습니다. 그을 사람들은 그저 당찬 과부 어른이라 여겼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인은 남편 곁에서 함께 비리를 캐고 증거를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아전들과 어울리는 척정보를 긁어모으고 장터를 돌며 장부 밖의 거래를 추적하고 나졸래 동선을 외워 남편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늘 귀를 세우고 발로 튄 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손수목을 갈아 그날 밤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지요. 횡령에 가담한 아전의 이름, 뇌물을 받아 챙긴 세도 가문의 자제들, 남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앞장선 현감의 측근들, 먹이 다 닳도록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요. 눈물은 그때 처음으로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것이 부인이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흘리지 않은 유일한 눈물이었지요. 남편이 죽기 직전 비리 장부를 어딘가에 숨겼다는 것은 부인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감 측이 남편 사후 하시택을 샅샅이 뒤진 탓에 장부가 이미 빼앗겼거나 집 밖에 있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지요. 혼자서는 더 이상 현장을 뛸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졌고 이 집에서 혼자 움직이는 것은 감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제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손으로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부인은 함부로 사람을 택하지 않았지요. 잘못 택했다가 되레 화를 부르는 것을 볼 만큼 새삼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준서는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학문은 높아 읽지 않은 책이 없다 할 만했으나 몸이 병약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지요. 6살 때 홍역을 크게 앓은 뒤 폐가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문밖 출입이 드문 대신 서재에 들어박혀 작은 나무 기관장치들을 만들며 소일거리를 삼았지요. 누르면 잠기는 잠금쇠,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 서랍 안에 숨어드는 이중 구조들이 서재 한켠에 가득했습니다. 해가 쌓이면서 그 솜씨가 제법 정교해졌지요. 나가지 못하는 대신 준서는 집안 구조를 손바닥 위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둥이 속이 비었는지, 어느 마루 아래에 공간이 있는지, 어느 벽에 손을 대면 울림이 다른지 무언가를 숨기는 방식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며느리감을 보기 시작했지요. 부인은 고을 안에서 혼담이 오갈 만한 처자셋을 불러 은근히 살폈습니다. 자리를 펴고 차를 내오는 동안 부인은 이미 고을 안 밖으로 사람을 풀어 각 처자의 내력을 조용히 파악해두고 있었지요.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까지 가려냈습니다. 그을 부호의 얌전한 딸은 눈을 내리깔고 찻잔을 올리며 반식경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법이 반듯하고 손놀림이 정갈했지요. 다음으로 들어온 양반가의 딸은 차를 두 모금 마시고 시문을 한 수 읊었습니다. 목소리가 곱고 음률이 고왔지요. 두 처자 모두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내내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지요. 세 번째로 나타난 서령은 술 냄새를 풍기며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멀리 단장은 반쯤 흐트러져 있었고 치마폭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요.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 앉히기도 전에 내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작거리에서 소란이 터졌지요. 소매치기가 행인의 전대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맨손으로 소매치기의 팔목을 꺾어 바닥에 눕히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취한 척했으나 움직임은 전혀 달랐지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제압하고 돌아서는 그 동작은 오랜 단련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서령이 자리로 돌아와 앉는 순간까지 눈을 거두지 않았지요. 서령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부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명을 씌운 자가 남편을 죽음으로 먼 현감과 같은 무리일 것이라는 짐작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두어나니 같은 뿌리에서 비롯됐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저 눈빛만큼은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망나니 행세를 하면서도 상황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 차갑고 또렷한 눈은 부인이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눈과 닮아 있었지요. 그날 밤 부인은 봉황 한 마리가 주막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은 담담하게 선언했지요. 아이가 내 아들의 배필이다. 문중 어른들은 차라리 집안 대를 끊는 것이 낫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런 망나니를 들이느니 하씨 가문의 씨가 끊기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그러나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 보기 자리에서 탈락한 부호집 딸의 아비는 속으로 단단히 양심을 품었지요. 그는 딸이 밀린 것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하씨탱과 혼인에 얻으려던 이권을 잃은 것이 분했습니다. 현감에게 하씨택 동향을 흘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것은 그날 저녁의 일이었지요. 혼례는 그 고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입술에서는
예식 내내 술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음식을 받아들 때도 손이 거칠었으며 예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 하품을 하는 등 문중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버릴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서련이 그날 마신 것은 단 한 방울도 술이 아니었습니다. 혼담이 오던 날부터 서령은 이 집이 아버지 복수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훈도 정씨가 죽기 직전 무언가를 숨겼다는 소문, 그리고 하씨댁 안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짐작. 망나니 행세를 끝낼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한 이상 끝까지 위장을 유지해야 했지요. 하씨댁 사람들이 서령을 경계하지 않도록 해야 했고 관아 사람들이 서령을 하찮게 여기도록 해야 했으며 그 을 전체가 서령을 볼 만한 게 없는 망나니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었지요. 준서는 어머니의 선택에 절망했습니다. 혼례 내내 표정이 없었고 술상을 차려놓은 신방 자리에도 반씩경 앉아 있다가 해가 지자 일어섰지요. 때 하씨 부인이 조용히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서를 마주보고 앉은 부인은 딱 한마디만 했지요. 아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돌아섰고 문은 닫혔지요. 준서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지만 문을 닫는 손이 처음만큼 단호하지는 않았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뚝하고 떨어졌지요. 하인들이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홀로 남은 서령은 슬퍼하지 않았지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들어온 집에서 첫날부터 마음을 얻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 안에서 서령은 소매 안에 감춰두었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술이었지요. 혼례 날 밤 혼자 마실 술 한 병쯤은 허락해도 되는 때라 여겼습니다. 달빛이 참호지를 뚫고 방 안에 고이는 것을 바라보며 서령은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지요. 아버지의 기일이 한 달 뒤였습니다. 시집 오는 날까지 버텨주어서 고맙다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서령은 술 한 모금에 그 말을 함께 넘겼지요. 서재에서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신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는 소문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안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상을 챙겼지요. 서령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상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아침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지요. 밥 한 숟가락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상을 받아온 것처럼.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밤 서령은 방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새벽에 발견한 것은 뒷뜰 너머로 이어지는 흙발자국이었지요. 치마 아랫단과 손에 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까지 흙이 끼어 있었으니 어디 멀리 다녀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땅을 파던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씨 부인께서 어젯밤 뒷문 자물쇠를 잠그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본 하인은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미리 당부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하인들은 수군댔고 문중 어른들은 탄식했습니다. 서령은 밤마다 하씨탱 안치와 곡간치아를 조금씩 살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안 구조를 꼼꼼히 눈에 익히는 것이
멀저였지요. 어느 문이 안으로 열리고 어느 문이 밖으로 열리는지, 어느 마루가 발을 디뎌도 소리가 나지 않는지, 어느 쪽 담장이 사람이 넘기 수월한지, 그것을 모두 익힌 뒤 밤에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주막에서 흘려들은 소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며칠째 곳간 지하를 뒤지던 어느 밤, 서령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흑벽한 곳을 두드렸을 때 울림이 달랐지요. 다른 벽은 묵직하게 막혀 있는데 그 한 뼈 남짓한 구역만 텅 빈 것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서령은 그 자리를 마음 깊이 기억해두고 조용히 물러섰지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기다림은 이미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서령은 사랑채 한켠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위패를 놓아두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위패였습니다. 새벽 기운이 싸늘하게 내려앉은 그 앞에서 서령은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찾겠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위패 앞에 두 손을 모은 어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준서였지요. 복도 끝에 선 채로 준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서령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준서는 말을 걸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준서는 탁자 위에 놓인 잠금쇠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한동안 손 안에서 굴리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지요. 무언가를 숨기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지요. 며느리가 밤마다 뒷문을 통해 나다닌다는 사실을 하씨 부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근거리기 전에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안으로 깊이 간직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뒤뜰 근처에 흙발자국이 다시 나타났지요. 어느 날 아침 서령을 안 채로 조용히 불러들인 것은 그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차를 한 잔 내밀고 자리를 꺼냈지요. 서령이 자리에 앉아 부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담담하고 서늘했지요. 네가 빚는 술이 고을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서령은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인지 꾸짖음의 서두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독하고 향이 강한 술을 빚어 현감 관아에 납품하거라. 하씨땡 이름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것이니 네가 직접 관아를 드나들며 이를 처리하도록. 서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드나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술납품이라는 이름을 달아 관아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령은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조용히 간회했지요. 부인이 서령을 점찍은 이유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음을 서령은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어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서령은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다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첫날 관아에 가거든 술독을 내리고 바로 돌아서지 말거라. 아전방 쪽 장부가 어느 선반에 놓여 있는지 눈에만 담아오너라. 서령의 시선이 부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부인은 찻잔을 들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서령이 문을 나서는 순간 부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서령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누룩상과 약재상을 돌며 재료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지요. 향이 강한 국화, 약성이 있는 솔잎, 단맛을 더할 대추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하시떼 꽃간이 단숨에 절반 가까이 채워졌지요. 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준서는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저 여인이 곳간을 다 걷다 먹을 기세입니다. 그래야 술이 나오지 않겠느냐. 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서령이 빚은 첫 술독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독하고 향이 강한 데다 빛깔마저 고운 술이었지요. 관아 문지기가 냄새를 맡고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서령은 술독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관아 앞마당을 한번 둘러보는 그 눈빛이 술장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방에 사람이 드나드는지, 어느 창고 쪽 자물쇠가 새 것인지, 어느 아전이 가장 많이 오가는지. 납품 첫날 서령은 아전방 쪽으로 귀를 바짝 세웠지요. 장부가 어느 선반에 놓여 있는지, 어느 아전이 그것을 들고 나오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들은 두 마디를 속으로 차곡차곡 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조각이었지만 조각은 쌓이면 모양이 되는 법이었지요. 서령이 관아에 술을 납품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고을 안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댁 새댁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예물들을 장터에서 몰래 팔아넘긴다는 것이었지요. 혼례 때 받은 비단 저고리 한 감이 처음이었고, 다음은 은비녀 한 쌍, 그리고 나전 칠기암 하나가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팔아넘기는 곳도 매번 달랐지요. 장터 한 캔, 포목전, 고을 어기 골동품 가게, 다음 고을로 넘어가는 길목의 행상. 서령은 행선지를 일부러 흩뜨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술독을 이고 관아를 드나들고 밤에는 주막에서 소란을 피우니 고을 사람들의 눈살이 한껏 찌푸려졌습니다. 하시택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수군거림이 안채까지 들려왔지요. 허나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왈패들 틈에 막동이라는 사내가 있다는 것을. 막동은 어린 시절 서령 아버지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지요. 도적질로 잡혀 사형을 앞두고 있던 막동의 억울함을 서령 아버지가 관아에 직접 호소해 겨우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서령이 시집오던 날 장터에서 그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막동도 서령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서령이 주막에서 처음 막동 곁에 앉은 날 밤, 다른 이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틈을 타 서령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을 안팎에서 들리는 것들을 내게 먼저 알려주게. 막동은 잔을 비우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이후 막동은 관아아전들의 동선, 장터에서 오가는 뒷소문, 현감의 측근이 어느 주막을 단골로 삼는지, 어느 아전이 요즘 새 비단옷을 사입고 다니는지까지 가장 먼저 서령에게 흘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동이 서령을 만나러 오는 길이 평소와 달랐지요. 늘 장터 쪽 골목을 돌아오던 막동이 그날은 동헌 쪽 담벼락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서령은 그것을 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령은 미리 짜두었던 일정을 조용히 바꾸었지요. 나 쪽으로 향하려 했던 발걸음을 거두고 대신 곡간지하로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막동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낭자, 며칠 전 일은 용서하시오. 현감 측에서 내 아들을 건드리겠다 했어. 어쩔 수 없어 한번 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서령은 막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잠시 후
서령은 빈 잔에 맹물을 채워 막동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 뒤로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막동의 정보는 전보다 더 정확해졌지요. 예물을 판 돈의 절반은 그 정보값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막동의 밥값과 잠자리 비용이었지요. 준서는 아내의 행색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령이 주막에서 돌아오자마자 준서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 문패까지 팔아넘길 기세구려. 서령은 비틀거리는 척 몸을 가누며 씩 웃었습니다. 서방님, 문패는 팔면 아니 되지요. 하시탱, 문패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쏘아붙이려다 어머니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어머니가 저 여인을 두둔하느니요. 관아를 드나들게 하느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분했지요. 소문은 고을을 한 바퀴 돌아 문중 어른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터진 것은 서령이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오후였지요. 문중 어른 오씨 몽둥이를 손에 쥐고 하씨 때문을 밀어젖히며 들이닥쳤습니다. 예물을 팔아 주막을 들락거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뒷문을 드나들고 관아아전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까지 입에 올랐지요. 저 망나니를 당장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끌어내겠소이다. 마당 한가운데서 서령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달아나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요. 어른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안채 문이 열리며 하씨 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부인은 서령 앞에 나란히 서며 어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대려거든 내 몸부터 치시오.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거웠지요. 어른들은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관아 쪽에서 나졸 2명이 소란 소식을 듣고 들이닥쳤지요. 대문 쪽과 곡간 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미 몸을 옆으로 비켜 서령의 팔을 잡아당겼지요. 나졸들이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이미 그 동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문중 어른들이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서령과 부인 그리고 서재 문 앞에 언제부터인지 서 있던 준서였지요.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령 쪽으로 걸어와 부인의 손에서 서령의 팔을 받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손이 서령의 손바닥에 닿았지요. 준서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칼에 베인 흔적과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에 새겨져 있었지요. 한두 해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쥐고 써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술꾼 망나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손을 놓았지요. 서령은 준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마당에 늦가을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어느 밤 준서는 서재에서 읽던 책을 덮다가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기름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탄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고을 현감의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납세 장부 속 조작된 수치들, 날짜, 금액, 관련 아전의 이름이 질서 있게 적혀 있었지요. 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령이 하필 자신의 서재를 자신이 읽던 책을 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헤아렸지요.
아무 책이나 골라 끼워두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가장 자주 손에 드는 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열었을 때 어느 페이지쯤 집어들지 서령은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담을 넘던 새댁, 손바닥에 굳은 살, 위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어깨,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종이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서령의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묻기 전에 더 지켜보는 것이 맞았지요. 서재로 돌아온 준서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하씨 부인이 서령을 안채 깊은 곳으로 불러들였지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부인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이미 놓여 있었지요. 서령은 문턱을 넘으며 그 찻잔 하나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앉거라. 서령이 자리를 잡자 부인은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납품 첫날 네가 술상을 들고 들어가자마자 아전방 쪽으로 귀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알았느니라.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계속했지요. 내 남편이 비리 장부를 캐다 죽음을 당하기 전 그 장부 안에 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였지. 현감이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느니라. 서령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혔습니다.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었지요. 장부가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느니라. 현감 측이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하였으니 남편이 감춘 곳이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겠지. 남편은 평소 곳간 지하를 자주 드나들었느니라. 아내 어딘가 벽 쪽을 두드려 보아라. 울림이 다른 곳이 있을 것이니. 서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촛불빛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지요.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령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망나니 행세가 처음부터 위장이었다는 것, 주막에서 사내들과 어울린 것도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것, 막동을 통해 정보를 긁어모아 가고 있다는 것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일도 꺼냈습니다. 15살이던 자신이 대문 앞에서 쫓겨나던 날 어머니가 그 이듬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던 날 부인은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요. 서령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2건 흔들렸지요. 부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령은 두 손으로 그 손을 받아 쥐었지요. 10년을 기다린 사람과 10년을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3번째 흔들릴 때까지 그 손이 놓이지 않았지요. 현감이 서령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부호집 아비의 거듭된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씨탱 새댁이 술납품을 핑계로 관아 안팎을 기웃거리며 아전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흘려들었지만 밀고가 3번을 넘어서자 현감의 귀가 세워졌습니다. 아전방 쪽 장부가 조금씩 자리를 바꿔놓인다는 말도 들어왔지요. 현감은 서령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아연회에 하시탱 이름으로 초청장이 날아든 것은 어느 맑은 가을 날이었습니다. 화가 담장 너머로 향을 뿜던 무렵이었지요. 서령은 초청장을 받아들고 잠시 내려다보다가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연회 전날 밤 서령이 먼저
서재문 앞에 서서 말했지요. 내일 연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방님은 모르는 척하여 주십시오.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섰지요. 연회 당일 서령은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현감은 서령을 상석 가까이 앉히고 친히 술잔을 권했지요. 잔을 건네는 손이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서령은 그 공손함 속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아챘지요. 잔을 받아드는 순간 미세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수량 아래에 깔린 쓴 기운이었지요. 어떤 약재에서 나는 냄새인지 서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은 아니었지만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입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서령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잔을 들어 입술 가까이 가져가다가 무릎을 쳤지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오늘 연회에 소인이 직접 빚은 술을 올리고 싶었는데 나리께서 먼저 맛을 봐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서령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현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요. 좌중의 눈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령은 현감의 잔을 자신 앞으로 당기며 덧붙였지요. 소인의 잔은 소인이 받겠습니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현감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잔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감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지요. 연회가 무르익던 중 서령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참고 담당 아전이 안주를 가지러 자리를 뜬 틈이었지요. 서령의 눈은 진작부터 그 아전의 허리춤에 꽂혀 있었습니다. 납세 장부의 부본을 관리하는 아전이었지요. 서령은 그의 허리춤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손 안에 감추어냈습니다. 그 순간 아전이 뒤돌아보려 했으나 서령은 일부러 소맛자락으로 옆탁자의 술잔을 건드렸지요. 잔이 기울며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전도 고개를 돌렸지요. 그 짧은 순간 납세 별책이 서령의 소매자락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감이 수년간 납세 장부를 조작해온 기록이 담긴 것이었지요. 그을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면세 대상이 아닌 이들을 허위로 기재해 그 차액을 가로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령에게 준서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서령은 짧게 웃으며 답했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해낸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서는 집안 곳곳에 기관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안쪽 통로,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복도, 곳간 옆삿길, 누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더라도 소리가 나거나 발이 묶이도록 한 것이었지요. 몸으로 틀 수 없는 대신 집안의 모든 공간을 준서의 손이 닿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기둥 하나, 문턱 하나에 그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준서가 아내를 처음으로 믿기로 결심한 방식이었습니다. 초겨울 찬 기운이 곳간 지하로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땅이 얼기 직전의 냄새가 지하 공기 속에 섞여 있었지요. 서령은 그날도 촛불 하나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부인이 일러준 곳, 벽 쪽을 두드려 보라던 그 말을 손 안에 쥔 채였지요. 손끝으로 흙벽을 조금씩 짚어가다 멈추었습니다. 다른 벽은 묵직하게 막혀 있는데 한 뼘 남짓한 구역만 텅 빈 것처럼 낮게 울렸지요. 서령은 작은 쇠꼬챙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손끝에 나무 감촉이 닿은 것은
1시경쯤 지났을 때였지요. 낡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10년이었지요. 흙이 굳을 만큼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서령은 상자를 품에 안고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곧장 하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지요. 부인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장구 하나가 나왔지요.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이 장구 위에서 조용히 떨렸지요. 남편이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서령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세도 가문의 비리, 현감의 횡령, 뇌물을 주고받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서령의 손이 중간 즈음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지요. 뇌물수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세상을 떠난 그 이름 몇 개 두 명에 전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눈을 내리다 서령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지요. 서령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옆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서령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현감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전임 현감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르며 무고한 이에게 죄를 씌운 기록이었지요. 희생자가 바로 지금 현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를 가다 길에서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그 죄를 지켜보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던 젊은이, 바로 지금의 현감이었지요. 그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몸을 보전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서령은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지금 이 집을 무너뜨리려는 현감은 서령이 처음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원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것을 바로잡는 대신 남에게 대물림한 사람이었지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발견이 서령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지요. 부인도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서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섞여들었습니다. 슬픔이었지요. 10년을 기다린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또 다른 상처였으니까요. 날이 밝기 전 서령은 준서의 서재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준서가 문을 열었을 때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두 손으로 건넸지요. 준서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령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서재 안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은 밤이었습니다. 준서가 장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서령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대목에서 멈추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 현감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준서는 오래 그 두 이름을 내려다보았지요.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한양으로 이 사실을 올릴 방도가 있어.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을 통해 서신을 전달해온 연출. 조정에서 암행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와 가까이 있는 한 인물의 이름을 처음으로 꺼냈지요. 준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소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서령의 말에 준서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촛불이 2번 흔들리고 한 번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새벽빛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서령의 이야기를 다 들은 준서는 그날
하루를 말없이 보냈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하인이 차를 내와도 손을 뻗지 않았지요. 서재 안에서 나무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당만 내다보았지요. 준서가 분노한 것은 현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서령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분노 안에 있었지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서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관여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늘 준서를 바깥에 두었습니다. 서령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밤마다 뒷문을 드나들고 관아를 들락거리고 한양으로 서신을 보냈지요. 준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서재 안에서 나무 토막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었지요. 자괴감이 분노보다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령이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서령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서령은 맞은편 자리를 잡고 앉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 숨긴 것을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서가 시선을 돌렸지요. 저는 관아에서 통하는 격식 문장은 모릅니다. 증거를 손에 쥐어도 그것을 조정에 올릴 상소문은 쓸 줄 모르지요. 서술의 논리, 관례에 맞는 표현, 조정관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장, 상소문은 서방님만이 쓸 수 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령이 일어나 절을 올리고 방을 나갔지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준서는 창가를 바라보다 탁자 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먹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날도 하루 종일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서재의 불이 켜졌지요. 준서가 스스로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먹이 벼루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요.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내려 쓰는 순간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솜처럼 부드러운 눈이 서재 창호지 위에 조용히 쌓였지요. 칼을 들 수 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이 쓴 글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준서가 붓을 든 뒤로 서재에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소문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먼저였지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목록, 횡령의 규모와 증거물의 소재, 한 글자 한 글자가 준서의 손을 거쳐 문장이 되었고 그 문장들이 모여 조정관원의 눈앞에 현감의 죄를 낱낱이 펼쳐놓을 상소문이 되어 갔지요. 서령은 매일 저녁 서재문 앞에 따뜻한 탕약 한 그릇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고 가던 것이 어느 날부터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상소문을 다듬기 시작했지요. 서령이 관아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준서가 그것을 격식에 맞는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붓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지요. 어느 밤 준서가 먹을 갖다 말고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 했어? 서령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지요. 처음에는 이 집이 발판이 될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준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간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 무렵하시 부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서령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부인이 말렸지요. 둘 다 들어야 할 이야기다.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다.
서령 아버지께서 내 남편에게 서신을 보내왔느니라.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인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배 하나였지요. 넓고 달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긴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서령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아버지가 손수 새긴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서신의 끝에 이것이 함께 들어 있었느니라. 그리고 딱 한 줄이 더 있었지. 내 딸이 남은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러니 훗날 그 아이가 이 집에 닿거든 거두어 달라는 말이었느리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와 서령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서령은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품에서 꺼낸 나무패를 서령 앞에 놓았지요. 서신을 받은 날부터 나는 기다렸느니라. 그리고 며느리감을 보는 자리에서 너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눈빛이 서신 속 아버지의 말과 꼭 맞았지. 부인이 서령을 선택한 것이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약속이었지요. 서령은 나무패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작고 따뜻했지요. 아버지가 쥐었던 손의 온기가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령은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 밤 처음으로 같은 장구를 함께 펼쳐놓고 같은 이름들을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 하나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 하나로 모여들었지요. 부호 집아비의 밀고가 쌓인 끝에 현감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소문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낸세를 현감이 어느 경로로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어떤 경로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씨 댁을 감시하던 자객들이 대문 밖에서 사라진 날 밤 서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사라진 것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덤비기 직전 풀숲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처럼 그 침묵이 더 위험했지요. 세 사람은 그날을 대비해 이미 역할을 나눠 두었습니다. 서령은 장부와 상소문을 품고 탈출하고 준서는 집안 통로를 기관장치로 막아 시간을 버는 것이었지요. 하씨 부인은 막동의 안내를 받아 미리 봐둔 삿길로 먼저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자시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먼저 불길이 솟구쳤지요. 건조한 초겨울 바람을 타고 불꽃이 번지는 것이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삽시간에 사랑채의 지붕이 불빛으로 물들었지요. 서령은 곡간 쪽에서 연기 냄새를 맡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부와 상소문을 품에 안고 복도를 달렸지요. 연기가 눈을 찌르고 열기가 뺨을 달구었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미리 설치해 두었던 기관장치들을 차례로 작동시켰습니다. 서재 쪽 복도 입구에는 책장이 쓰러지도록 장치가 걸려 있었지요. 안마당과 사랑채를 잇는 통로에는 발을 걸면 줄이 당겨지며 무거운 항아리가 쏟아지는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객 셋이 차례로 통로를 막아선 것들에 발이 묶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령이 달리던 복도 끝에서 준서가 며칠 전 설치해두었던 장치 하나가 잘못 작동되었지요. 불길의 열기로 줄이 당겨진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목재 하나가 쓰러지며 서령이 나가야 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서령이 멈추었지요. 뒤에서 연기가 밀려왔습니다. 준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약한 몸, 연기 가득한 공간. 그럼에도 준서는 달렸지요. 쓰러진 목재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옆으로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지요. 목재가 조금씩 밀렸습니다. 서령이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겼지요.
서령이 준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이었지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은 그 틈 사이로 몸을 던졌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서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는 속에서도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무릎이 꺾였지요. 그때 자객들이 쓰러진 준서를 애워쌌습니다. 자객들은 불길이 더 번지기 전 쓰러진 준서를 끌어내 관아 쪽으로 사라졌지요. 하씨 부인은 막동의 손에 이끌려 이미 삿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집이 하룻밤에 검은 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서령이 준서가 잡혔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 막동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준서를 미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이었는데 정작 준서는 아내를 지키려다 잡힌 것이었지요.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 장부를 한 번 꽉 쥐었지요.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씨 부인도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가 아들을 미끼로 합의한 것이 이 결과였습니다. 무게는 고요하고 무거웠지요. 현감은 준서를 관아 옥에 가두고 이튿날 처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리 장부를 훔치고 관아를 혼란에 빠뜨린 죄인이라는 명목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 준서는 의연했습니다. 탈진한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다만 상소문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서령이 고을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는지 그것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막동이 무사히 서령을 이끌었다면, 서령이 장부를 품에 안고 빠져나갔다면, 암행어사가 움직이고 있다면, 준서는 그 세 가지를 속으로 되뇌었지요. 서령과 하씨 부인은 고을 어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 돌아오는 길이 다시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지요. 관아 측에서 암행어사가 이미 이 고을 근방에 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소. 어젯밤 고을 어기 모든 주막과 객사에 아전들이 돌았다 하오. 서령과 부인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했지요. 하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나서겠느니라. 서령이 고개를 들었지요.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머물 만한 곳은 관아에서 가장 먼 고을 동쪽 주막일 것이다. 이 고을 지리는 내가 너희보다 잘 아느니라. 그날 밤 하씨 부인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홀로 집 밖에 나선 것이었지요. 낡은 쓰개치마 하나를 걸치고 막동의 등 뒤를 따라 고을 동쪽 끝주막에 닿았습니다. 암행어사는 그곳에 있었지요. 10년 전 훈도 정씨 곁에서 비리를 함께 파헤치다 뿔뿔이 흩어진 옛 동료였습니다.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하씨 부인과 암행어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이 고을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현감이 준서를 처형하려 형틀 앞에 세웠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린 바로 그때였지요. 암행어사 출도여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고 관아졸들이 허둥댔지요. 안마당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패를 들고 나타난 암행어사의 얼굴에 땀과 먼지가 한꺼번에 묻어 있었지요. 현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형틀 앞에 무릎 꿇려 있던 준서가
고개를 들었지요. 서령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품에서 장부를 꺼내 암행어사 앞에 올렸지요. 준서가 작성한 상소문이 그 위에 함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서령의 소매 안에서 마지막 물건이 나왔지요. 관아연회 자리에서 빼돌린 납세 별책이었습니다. 10년 묵은 비리 장부, 준서가 밤을 새워 완성한 상소문, 그리고 현감이 수년간 납세를 조작하는데 쓰던 별책.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마당 한가운데 놓였지요. 암행어사가 천천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바람 한 줄기가 장부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암행어사는 서령의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그 역시 기억하는 사람이었지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던 그 사람을, 자신들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런데 암행어사의 손이 그 아래 페이지에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현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은 세월의 무게가 그 짧은 침묵 속에 담겨 있었지요. 현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 아래 딴이 꺼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형틀에서 풀려난 준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서령이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말보다 길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섬의 가볍게 잡고 있었지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현감과 그 측근들이 차례로 포박되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아전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지요. 암행어사가 서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이제 풀리는 것이요. 서령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눈물이 먼저였지요. 망나니 행세를 하던 날부터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맹물을 마시며 귀를 열어두던 밤에도, 지하 흙벽을 손으로 두드리던 새벽에도,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순간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지요. 15살 그날 대문밭에서 끝내 삼켜야 했던 울음이 그제야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요. 준서가 말없이 서령의 곁에 한 발짝 가까이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머누릿감 보기 자리에서 탈락한 앙심을 품고 현감에게 하시택 동양을 흘리던 부오집 아비도 그날 끌려 나왔습니다. 공모 사실이 장부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아비는 끌려가면서도 서령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서령은 그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냈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을 사람들이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망나니 새댁이라 욕하던 사람들, 하시탱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수근거리던 사람들이었지요. 가장 크게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서령을 망나니 새댁이라 부르지 못했지요.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 앞에서는 작았습니다. 하씨 부인은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먹을 가라 이름들을 적어내려가던 그 밤부터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곳간을 점검하며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온 10년이었지요.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당에는 늦가을 햇빛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부인은 처음으로 그 햇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불에 탄 하시택은 이듬해 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눈이 녹기도 전에 고을 사람들이 먼저 나섰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장터 목수가 연장을 챙겨왔고 이웃집 안악들이 점심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며 일손을 보탰지요. 담장을 새로 쌓는 사람, 기둥을 세우는 사람, 지붕을 얹는 사람, 각자의 솜씨로 한 채를 올리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새 핫시택은 예전보다 기둥이 굵었지요. 기울었던 담장도 이번에는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서령은 새 집 마당에 처음 발을 디디던 날 그 기둥을 한번 짚어보았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으로 봄빛이 고르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서령은 더 이상 주막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하씨 부인과 함께 가문의 안살림과 장부를 관리하며 그 고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안주인이 되어갔지요. 막동은 하씨 땡문지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낯선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꼼꼼히 살피는 것이 그의 소임이었지요. 비가 오는 날에도 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령이 지나칠 때마다 눈이 마주쳤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차츰 건강을 되찾았지요. 조금씩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지요. 준서의 걸음이 조금 빨라지면 서령도 빠르게 걸었고 준서가 멈추면 서령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준서는 그 해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평생 서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지요. 급제방이 붙는 날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하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조용히 축하상을 차렸지요. 준서는 이후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을 안팎을 누겼지요. 말이 나올 때마다 서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서재에서 나무 토막을 만지작거리며 평생을 보낼 줄 알았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듬해 늦가을 하씨 부인이 서령을 안 채 깊은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던 그 밤이었지요. 과향이 창밖에서 스며들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차 한 잔이 서령 앞에 놓여 있었지요. 자리 배치가 처음 날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찻잔의 온기가 다르게 느껴졌지요. 부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씨 땡댐은 열쇠였지요. 낡고 무거운 쇠 열쇠였습니다. 손때가 깊이 베어 있었지요. 부인이 10년 동안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와 함께 오래된 나무패 하나가 더 있었지요. 서령의 이름이 새겨진 아버지가 보내왔던 그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두 가지를 나란히 서령 앞에 놓았지요. 이것을 내게 주겠느니라. 서령은 두 손으로 열쇠와 나무패를 함께 받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무게와 오래된 나무의 온기가 동시에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그러나 둘을 함께 쥐었을 때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보아온 방식이 있느니라. 낮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차려입고 예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하나밤에 누구를 위해 깨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니라. 서령은 손바닥 위에 두 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막에서 맹물을 마시며 밤새 귀를 열어두던 밤들, 지하 흥벽을 손으로 두드리던 새벽들, 아버지 위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어깨, 모든 밤이 이 열쇠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나무 패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을 떠나기 전 딸의 이름을 먼저 보내두었던 것이지요. 서령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눈물 대신 먹을 갈던 부인의 밤도, 서재에서 처음으로 붓을 든 준서의 새벽도, 막동이 빗속에서도 대문 앞을 지키던 밤도 모든 것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 말을 가훈으로 삼거라. 서령은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처음 머느릿감을 보던 자리에서 서령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지요. 서늘하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낮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법이었습니다. 날 저녁 준서가 서재에서 나와 앞마당 평상에 자리를 폰습니다. 서령이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왔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 혼례를 치른 날 밤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어. 서령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답했지요.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잘 되었어.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저물녘 하늘로 가만히 올라갔습니다. 하씨 부인이 안채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평생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하씨 댁에 불이 하나씩 켜졌지요. 부인의 방, 서령의 방, 그리고 서재에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서재의 불이 나무 두드리는 소리 없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그 안에서 붓을 들고 있었지요.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밤 안으로 스며들어갔지요.